자,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 어린이 생태학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태학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90쪽, 91쪽쯤에 나오는 약간 빛이 약간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심각하면 약간 우울증 같은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설님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생물도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부분에서 곤충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문막도로 분비하여 의사 전달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나는 누구일까요에서 그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1년으로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옛날에 대충 알았긴 했지만 실제로 다시 읽어보니까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해줄 수 있나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원소들이 서로 붙으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그 원소들이 쪼개지면서 무생물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과 무생물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그냥 원소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태계의 순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되게 그 인간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 뭐 이런 생각들을 주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생태계는 늘 바뀝니다. 이 소제목에서 생태계가 바뀌면서 환경이나 막 그런 게 오염된다는 설명 그런 걸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소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데 그 설명 중에 아프리카에 자외선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자외선을 막으려고 멜라닌 색소가 드러나면서 점점 검어진 것이라고 한 것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있다가 다시 말해도 될까요?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손님과 비슷하게 뭔가 멜라닌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새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다에 약간 색이 흐리다던가 막 맑은 날에 흐려지면서 햇빛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지금 풀린과 같이 그 약간 풀린과 같이 아버지는 솔린과 같은 의견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대장균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대장균이 상당히 그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대장균이 우리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장균이 지나치게 많았을 때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장균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단지 물을 흐림으로써 물속에 있는 수중 생물들이 잘 못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연이 원제 누가 먼저 할래? 저는 음, 저도 인상 깊은 점 하려고 했는데 주성이랑 비슷해서 그럼 지연이. 질문 드릴게요. 지연아, 여기는 좀만 크게 얘기해. 네. 인간과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인간과 일반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뭔가 인간은 동물보다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약간 분한 감정도 더 강하게 느껴서 범죄 같은 것도 그 인간만이 뭔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님 말씀 주세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과 관련해서 이 책에는 특별히 인간이라고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그냥 생물 전체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특별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생태학적 지위가 좀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는 포식자, 제 최고의 포식자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다는 점들 한 가지하고 굳이 말하면 이제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다른 도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데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다라는 점이 가장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소리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도 도시를 만들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생각할 수 있다는 점하고 인간이 의사소통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원재님 말씀해 주세요. 또 방금까지 얘기된 약간 얘기들이랑 비슷한데 저는 동물들보다는 조금 더 지능이 높고 그리고 약간 외면적에서 그 동물들은 발이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데 저희는 손과 발이 나눠져 있다는 그런 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생태학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라. 어린이 책만 제대로 잘 읽어도 웬만한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자주 하는 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린이 책 정도만 되어도 최소한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폭넓게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책이 쌤 개인적으로는 이 어린이 생태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생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쌤님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생태학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유익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혹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들어본 적 있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표지를 갖고 있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없어? 아니요. 없어? 그러면 네, 없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한 몇백 페이지 선생님 정확히 쪽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두꺼운 어떤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이 뭐 빠르면 고등학생 때 정도 되면 고등학교 대학생 때 되면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요 어린이 생태학 책이 아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초등학생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뭐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책 내용과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꽤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칼세그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인문 교양 원래 그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꼭 천문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주에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칼세그의 코스모스 책을 잘 기억했다가 봤으면 좋겠고 그 칼세그의 코스모스는 또 저희 TV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 그 여러분들이 그 뭐야 검색해 보면 칼세그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그 칼세그에 대한 저자 자체가 그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영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이 형태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입증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보통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해? 1년? 나이가 46.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까닭이 뭐야? 알 수 있는 까닭이. 책 17쪽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재현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입모양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입모양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 17쪽에 아직 못 찾았어? 소리 못 찾았어? 17쪽. 재현이가 마이크 안 돼? 소리 뭐? 지금 못 찾았어? 재현님이 음. 보내신 것 같은데 채팅. 그렇지. 화석이나 지층이 쌓인 순서를 살펴보는 방식. 그러니까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그 나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야? 얘기해. 암석 표면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재는 방법. 암석 표면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재보면 그러면 역시 그걸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고 되는데 뭐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도대체 뭔지 사실 쌤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은 별로 과학자적 그 자질이 없는 게 안 궁금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재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 그냥 쌤은.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잰다고 해서 어떻게 알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지?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과학자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분야가 있겠지. 여러분들의 특별히 더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결과 지구하고 달의
분석을 해보니 모두가 다 뭐라는 거야? 46억 년으로 추정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도 46억 년, 화성도 46억 년, 지구도 46억 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문제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려운 얘기 아닌데. 달도 46억 년, 지구도 46억 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주성이. 서로 같은 뭔데? 시기에 약간 음. 행성이 생겨났다. 그런 서로 같은 시기에 생겨났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주성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생겨났다. 똑같이 같은 생겨났다. 시기에. 재현이. 소리. 저도 같은 의견. 재현 어때?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가다 들어와 볼래? 아까는 됐었는데 왜 그러지? 약간 됐어. 작게. 근데 이제 돼. 이제 지금 돼. 음. 지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또 나이가 같으면 너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뭐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원래 하나였다가 쪼개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그 시기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지.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하나의 과학하는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지구 탄생의 과정에서의 첫 출발을 뭘로 보고 있어? 18, 19쪽에 보니까. 제일 처음이 뭐였다는 거야? 응? 저희 목소리 또 안 들리네.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대? 음. 18쪽. 구름이요. 우주 구름. 뭐라고? 우주 구름 아닐까? 우주 그럼 전에. 우주 구름 전에. 우주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수소요. 수소. 아, 그래서 네. 수소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양도 사실은 뭐라는 거야? 수소들이 지금 뭐해서 폭발해서 뭐, 태양에서 빛에너지, 열에너지를 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주의 모든 어떤 기원들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이 책에 따르면 뭐를 잡고 있는 거야? 수소로 잡고 있는 거야. 근데 혹시 요즘 여러분들 수소가 뜨고 있는 거 알아? 우리나라에서 요즘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수소 경제라는 말 들어봤어? 자, 요즘 우리 자동차가 이제 뭐 화석 연료 중에 우리는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를 지금 써가지고 자동차가 다니잖아.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부분이 주유소에서 뭐 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를 넣어갖고 자동차 다닌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커다랗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휘발유, 경유란 이런 석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 걱정을 더 많이 했었어. 근데 요즘 이 걱정은 덜해. 지금은 더 큰 걱정은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탄소 발생이 많아져갖고 지구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하자? 휘발유나 경유, 석탄 이런 걸 뭐하자?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도 우리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잖아.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요즘 나온 자동차가 뭐야? 계속 바뀌고 있지. 무슨 자동차로? 수소요. 어? 수소.
야, 우리 주변에 수소자동차가 어디 있어? 저 전기요.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잖아. 그 전기를 해서 우리가 충전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니까 뭐야? 더 이상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더라.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 함정. 어떤 함정이 있을까? 전기 자동차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그래서 아주 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 어떤 함정이 있어? 그 석탄 그런 걸 써가지고 석탄 연료 그런 걸 이용해서 석탄을 캐는데 그런 환경 오염도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나? 그렇지. 전기 자동차 석탄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기 자동차도 전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전기를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나 뭐 석유 화력 발전소 이런 걸 통해서 만든다면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시 여전히 탄소 배출이 되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전기 자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발전이 그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좀 의존하는 비중이 크더라.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절반의 어떤 그런 성공 뭐 이러는 얘기야. 그 우리 전 세계가 그랬으면 전기 자동차가 바뀌고 있어. 근데 전기 자동차 개발에 우리나라도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 말고 또 무슨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수소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래.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수소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커.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뭐 하는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수소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 자동차 남들이 다 가는 길에 우리만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완전히 뭐 하는 거 아니냐? 낙오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들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성공을 시키면 거기에 오히려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더 우리가 더 대박 날 수 있다. 남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고 수소 자동차가 더 좋다는 게 입증이 되면 오히려 남들이 뭐 할 거다?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수소 경제, 수소 자동차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예측으로는 트럭 같은 그 장거리 달리는 거에는 수소 자동차가 좀 더 좋고 반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이런 부분은 전기 자동차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있는데 결국 이제 누가 더 이제 그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거냐.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 아직까지 단점. 전기 자동차의 가장 문제점은 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문제점. 그 뭐냐 주행량이나 뭐 제일 큰 게 전기 자동차가 그치 배터리 문제, 배터리 양 때문에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거야. 두 번째로는 역시 배터리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 배터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해? 많이 걸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반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충전하거나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뭐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이제 수소 자동차의 어떤 그런 장점들인데 뭐 선생님 수소 자동차에는 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 주목하고 수소를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우주의 시작을 이 책에서는 수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해서 쌤이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쪽에 보면 달 표면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누구야?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그 이름이 닐 암스트롱? 그렇지.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내가 딛는 발자국은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는 아주 뭐 거대한 뭐 진전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닐 암스트롱. 쌤은 무슨 무슨 닐 암스트롱 빨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 그때 이제 그 발자국을 남겼단 말이야. 근데 그 발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야. 왜 달 표면은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무중력 그리고 중력이 없어요.
소리가 얘기해보자. 대기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풍화작용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서 대기가 없으면 왜 발자국이 대기가 없으면 왜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서 바람이 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 같은 거 찍으면 없어지는데 음, 다른 그렇지. 그럼 언제 왜 달에는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어 왜 바람이 불잖아? 달에는? 바람은 우선은 공기가 이동하면서 음, 생기는 게 바람이니까. 근데 공기가 없으니까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공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뭐 모래 흙에 덮이거나 뭐 식물이 그 자리에서 자라거나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 공기가 왜 없어, 주성아? 달에는? 음, 음, 재현이, 달에는 왜 공기가 없어? 마이크도 안 되는구나. 언제? 달에는 왜 공기가 없어? 공기랑 중력은 상관이 없지 않아요? 공기랑 중력이 상관이 없다고? 우선요. 소리, 달에는 왜 공기가 없어? 음, 음, 자, 원재가 한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지. 중력하고 공기는 왜 상관이 있을까? 중력이 뭐야, 주성아? 끌어당기는 힘? 근데 다른 중력이 지구에 뭐, 얼마라고 이게?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이 아주 약하다는 거야, 달이. 근데 왜 중력이 약하면 공기가 없을까? 공기가 날아가서 아, 그러니까 지구가 공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 대기권, 공기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달은 그 공기를 끌어당길 힘조차도 뭐 한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맞아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는 공기를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까 공기의 이동이 바람인데 바람이 불 리가 없고 바람이 불 리가 없으니까 풍화작용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발자국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이렇게 어떤 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여러분이 더 나아가면 그러면 왜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뭐 한 거야? 약한 거야? 중력은 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뭔가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지식도 늘어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탐구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의 소질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22쪽에 왜 우리가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지구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음, 22쪽을 참고로 얘기해 보면 다른 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별은 어, 지구여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별은 지구여서 또 단지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살펴야 된다. 물론 그 이유도 중요한 이유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달에는 낮은 영상 134도. 아, 사람은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기 힘들었어. 사람은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기 힘들어서. 근데 요즘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있잖아. 우주선 막 파고 오늘도 우리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세계 몇 번째로 로켓을 쏘아 올렸고
지난 저기에는 뭐 민간인들도 막 이렇게 우주 여행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고 지구 바깥으로 막 이제 사람들도 내보내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구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야? 덜한 거야? 또 자,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 부분들이 맞는데 결국은 사람은 지구 다 죽- 말고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뭐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유일하다는 거야. 주성이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한테 물론 잘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주성이가 걔 말고 그 여자친구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면 주성이가 그 여자친구한테 오로지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네 맘대로 뭐 관둬. 뭐 너 뭐 내가 여자친구가 너밖에 없냐? 다른 애 사귀면 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성이가 인기가 하나도 없어. 아무도 주성이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오로지 딱 한 여자만 주성이를 좋아해. 그럼 주성이가 그 여자한테 뭐 해야 돼? 잘해야지. 왜? 안 그러면 그 여자가 주성이 버려버리면 뭐해? 주성이는 솔로로 살아야 되잖아. 주성 얘기 아니야, 주성아. 스님 얘기야. 스님 아내가 맨날 스님한테 그래. 아이고, 나니까 너 데리고 살지. 아이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 막 맨날 이래. 스님 아내가. 소리 비웃는 것 같아. 표정이 뭐야?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게 지구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 지구를 잘 소중해야지. 지구 소중이 아니었다는 우리 인간 못 산다. 이렇게 이 책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즘 다른 시도를 하고 있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 뭐냐 지구 말고도 음. 다른 우리가 인간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살 수 있는 곳이요. 저희가 개발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 테슬라 같은 사람은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아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 사람들 지금 선발하고 있어. 화성으로 갈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성으로 가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돌아오진 않아. 화성으로 가서 아예 평생 화성 사는 가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예 화성 가서 살고 거기에서 자손들도 저기에서 거기 화성을 아주 새로운 제2의 지구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그 커다랗게 이제 방향이 두 가지야. 하나는 지구 뭐 세 가지겠구나.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를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구를 잘 돌보자라는 게 아직은 가장 큰 주장이야. 그 노력이야. 두 번째로는 지구가 어려우니 우주선, 커다란 우주선, 노아의 방주에 비유되는 커다란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 위에 이렇게 띄우자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에서 살자는 거야. 두 번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예 달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새롭게 정착하자는 거야. 언제는 몇 번을 선택할 것 같아? 새롭게 정착하니 3번. 언제는? 주성이는? 지구에 남는 게 지구에 남을 거야. 1번. 소리는? 저도 지구에 남는 1번. 재현이는? 저도 지구에 남는 재현이, 주성이는, 소리는 열심히 지구를 잘 가꾸고 언제는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행성에 가서 또 제2의 지구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쪽부터 이제 26쪽까지 쭉 나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고 이런 것들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되고 다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분해가 돼서 무생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원소가 그러니까 무생물이 아니던 식물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나중에 생물로 전환되고 이런 그 순환의 어떤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룡, 한때는 공룡이 이 세상을 뭐였다는 거야? 지배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일생에 공룡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지. 그럼 그걸 통해서 안정된 상태에 있던 많은 생물들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 외계 행성과 충돌했다는 얘기도 있고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왜 멸종했나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생물종이 멸종을 하고 다른 생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생물종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재현이. 이러한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그 인간이 지구로 옴으로써 많은 것이 변화했다? 그래? 공룡이 멸종한 게 인간 때문이야? 그건 아니잖아. 어, 언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의 급격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공룡들이 그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간 것 같아요. 멸종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고. 앞으로도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고. 주성이. 또 지구가 언제? 또 지구가 환경 변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그래서 요즘 이른바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소리 혹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들어봤니? 기후 위기요? 기후 위기. 어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 주성이. 기후 위기. 들어본 것 같아요.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게 뭐야? 네가 이해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뭐야? 약간 지구 온난화랑 환경 오염 때문에 기후가 막 바뀌고 그러는. 그래서 이른바 지금 현재 지구의 현재의 기온이 앞으로 1.5도씨만 더 뭐해도 올라가도 지구의 어떤 그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과연 인류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그 기온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커다랗게 두 가지 나뉩니다. 어차피 그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구의 기온이 뭐 빙하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간빙기고 이런 식으로 늘 뭐했다?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인류의 출현으로 우리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탄소를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른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좀 이렇게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인류가 이 지구를 최고의 어떤 그런 정복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환경이 뭐하면 바뀌면 인류 역시 뭐 할 거란 얘기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겠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과연 이게 당연한 일인가. 그러니까 공룡들이 그 당시에 멸종될지 알았겠냐고. 그렇다면 우리 인류들도 지금 인류가 멸종돼?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과연 인류가 멸종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근데 이제 뭐 그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공룡들이야 뭐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환경의 변화를 걔들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 인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언제처럼 뭐해?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을 뭐 하자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재현이나 주성이나 소리처럼 지구 내에서 환경을 잘 보존하거나 보호해서 지구의 상태를 원래대로 이렇게 잘 유지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31쪽에 보면 지질 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질 시대를 뭐 그런 거 들어봤어? 은생이연, 현생이연 이런 거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이것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울 내용이어서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질연대표라고 선생님이 이걸 구해왔는데 보여? 잘 안 보이지? 네. 그래서 이게 이연이 있고 대가 있고 기가 있고 새가 있어. 그 분류가 되는 게 마치 여러분이 뭐 서울시 뭐 은평구 뭐 무슨 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크게 그래서 은생이연과 현생이연으로 나눌 수 있어. 커다랗게 두 가지로. 그래서 고대의 은생이연은 다시 시생대 그리고 원생도 나눌 수 있어. 시생대는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다는 거야. 원생대에는 무척동물 및 해조류 정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 은생이어는 아주 뭐한 거야? 오래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뭐 46억 년 전, 38억 년 전, 25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5억 7천만 년 전 이 정도까지 이제 은생이었 어떤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부를 찾아낸 건 현생이연. 현생이연 중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현생이연은 나누는 게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뭐 고생대 얘기는 들어봤지? 뭐 캄브리아기 뭐 이렇게 그나마 캄브리아기가 좀 유명한 것 같고 뭐 백악기 뭐 이런 뭐 공룡들 백악기 뭐 이런 것들 쥐라기 공룡이 있었던 그런 시기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가 다시 무슨 기 나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신생대야 신생대. 신생대 중에서 제3기와 제4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기? 제4기 현세. 현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현세를 우리가 다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인류세라고 해요. 인류세. 사람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인류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생이연, 신생대, 제4기, 현세.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저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보려면 아마 골치 좀 썩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이 어린이 생태학이라는 책인데 생태계가 뭐래? 33쪽을 참고 생태계란 여러분 보고 생태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몇 쪽이요? 33쪽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뭔지 설명해 보면. 생물은 도움을 생물은 도움을 주든 피해를 주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도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환경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생물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생물과 환경이 조합된 집단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 언제가 쭉 읽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생태계가 뭐라는 거야? 환경과 생물의 영향, 서로의 생물과 미치는 환경이 조화된 집단. 결국 쉽게 말하면 생물 플러스 뭐? 환경. 환경. 생물과 환경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생태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환경에 의해서 생물은 영향을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태계. 근데 그 생물은 커다랗게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 가지. 생물이 뭐뭐 세 가지 나뉜다는 거야. 생물이 세 가지로 뭐?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소리. 생산자는 뭐야? 생물 중에 생산자는 식물 같은 그렇지, 식물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녹말,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생산하는 것들이 생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성이 소비자는 소비자는 약간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주성이 네가 소비자잖아. 네.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이 보통 소비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분해자란 벌레나 곰팡이나 무슨 생물들이 있는데 식물이나 생물 분해하는 버섯 같은 게
대표적으로 버섯이나 곰팡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분해를 해요. 그렇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생물을 결국 분해자들이 분해함으로써 다시 이제 뭘로 만드는 거? 환경으로 만드는, 무생물로 만드는. 근데 그 무생물들은 다시 생산자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그 생산자를 다시 소비자들이 먹고 그 소비자들이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무생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계속 순환된 어떤 그런 과정이 생태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쪽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자연의 법칙으로서 뭘 얘기하고 있어? 자연은 어떤 법칙이 있대? 38쪽에. 양육 강식? 그렇지. 약육 강식의 법칙. 소리, 약육 강식의 법칙이란 뭐야? 주성이. 색, 소리 강한 얘기. 것이, 말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는 게 그 약육 강식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리는 약육 강식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여기 위에 보면은 그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 음. 그냥 약육 강식의 법칙만 봤을 때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으니까 그냥 음. 간단하게 그냥 보여지는데 알고 음. 보면 되게 복잡한 그런 거. 그래. 소리가 지금 약육 강식의 법칙을 설명을 했는데 그 약육 강식의 법칙에 대한 소리의 판단 어때요? 판단. 약육 강식의 법칙에 대해서 소리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뭐 약육 강식의 법칙이 너무 뭐 이렇게 좋지 않다?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건 그냥 자연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소리의 느낌, 판단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자연상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뭐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이것들이 소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양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음, 어, 주정이 이런 약육 강식의 법칙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생태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 그렇다면 뭐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약육 강식의 법칙을? 네. 원재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인정해야 할 것도 있고 음, 이게 좀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인간 같은 경우는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음, 약한 사람이라고 야국 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잡아먹힌다는 소린데 약간 사람으로 보면 강한 사람 권력이 많고 약한 사람 권력이 적고 그리고 돈도 적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강한 사람이 돈으로 막 그 약한 사람을 되게 약간 조종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음, 조종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약간 강한 사람이 약간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동물견에서는 잡아먹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도 잡아먹힌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이는? 저도 그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 둘 다 약간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자연계에 있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니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약육강식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개입을 해서 조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부분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뭐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멸종위기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건가?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도 놔둬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 사회 내부에서도 역시 이른바 강자의 논리. 뭐 예를 들면 더 경쟁력 있는 가게가 생겼어.
더 큰 슈퍼가 생겨가지고 더 값싸게 막 팔아. 그러면 작은 가게들은 뭐 하는 거야? 망하잖아.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당연하니 그렇게 그 큰 가게들 중심으로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정 규모의 큰 가게들이 생기지 않도록 뭐 막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동네 골목 상권 지킨다는 이유로 그 뭐지? 대형 마트들 한 달에 2번씩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휴무하잖아. 쉬잖아. 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뭐지? 대기업들이 이른바 동네 미용실 뭐 이런 거 못하도록 그런 업종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 그 최근에도 그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고 카카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사업을 벌이는 거를 정부가 제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점에서 과연 경쟁에 맡기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맡겨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그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책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뭐해? 망친 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태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45쪽에 보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45쪽. 에너지와 관련해서. 세 번째 문단. 거기 소리가 한번 읽어줘 볼까? 45쪽 세 번째 문단. 에너지는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양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줘. 계속 읽어줘. 계속. 소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생태계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어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운동 에너지로 또 바꾸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에너지 자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형태를 바꾼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도 바뀐다는 거야. 석유나 석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뭐야? 연료로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운동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 한다고? 그 양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쪽에 주성이가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쓸모없게 된 에너지가 쓸모있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관련된 법칙 중에는 이른바 쓸모있던 에너지가 쓸모없게 되지 쓸모없는 에너지가 쓸모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주성이가 이 쓸모없는 에너지를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면 정말 그건 대박 사건. 지금 결국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에너지 전쟁. 그 전까지는 이른바 석유를 둘러싼 석유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석유 에너지를 둘러싼 그 패권들. 그래서 이른바 근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다 뭐 때문에? 석유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서 그 다음 에너지를 뭐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또 각 나라가 치열한 어떤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생물로 옮겨가면서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초식 그 동물에서 우리가 그 초식 동물 풀 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동물이 먹는데 그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것들이 식물이 동물을 먹으면서 그것들이 소화도 시켜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 또 우리도 마찬가지야. 빵이 이만큼 있어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먹는데 빵이 에너지가 100이었다라면 그 100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중에 뭐 60, 70만 받아들이고 또 다시 뭘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생물을 옮겨가면서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들 이른바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더 훨씬 더 그 환경적이라고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 이유가 식물을 그냥 바로 우리가 먹으면 그나마 100에서 60 정도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식물 갖고 있는 100을 돼지가 만약에 먹어 뭐 사료로 만들어서 그럼 100에 있는 거 60만 돼지가 간단 말이야. 근데 60 있는 돼지를 다시 사람이 먹으면 한 30밖에 못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전달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바로 먹는 것들이 그 중간 단계를 줄여서 에너지의 그 효율성들이 뭐해진다? 높아진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는 것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쪽에 생태계는 스스로 작용을 합니다라는 그 단원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생태계는 스스로 작용을 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약간 환경이 오염됐을 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음.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렇지. 그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자정 능력. 그러니까 나빠져도 그 나쁜 거를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정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쓰레기 좀 버리면 어때? 사람들이 환경 오염 좀 시키면 어때? 어차피 뭐 하는데? 다시 스스로 원래 상태로 뭐 하는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단 말이야, 지구는. 그러니 좀 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뭐야, 재현아? 여기 보면 그러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 생태계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힘이 달리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할 힘이 있어도 우리가 뭔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환경 오염을 저지르면 지구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지금 재현이가 말한 건 언제야? 고무줄에 비유해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무줄에 비유해 설명하면. 자, 고무줄이 원래 늘어났다가 어떻게 돼? 놓으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원래 원래대로 돌아와. 이걸 탄성 회복 능력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래서 고무줄을 그러면 야, 그럼 마음대로 느려. 어차피 뭐 하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문제는 고무줄을 뭐 하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야, 고무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응? 얘들아, 고무줄을 끊어져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고. 끊어지죠. 끊어지지. 결국 이 지구도 원래는 스스로 원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일정 정도 갖고 있어. 근데 그 범위를 뭐 해버리면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구도 너무 많아지고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인류가 반성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책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살펴보았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 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쌤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단지 뭐 환경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도 비슷한 게 아닌 건가, 관계라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 건가라고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 책은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손연자 쌤이라고 동화 작가인데 이 마사코의 질문, 마사코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일본이요. 일본. 그래서 이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쌤의 동화책에는 바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어떤 그러한 고난, 문제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이 동화책의 어떤 그런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사코의 질문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참 물어볼게. 너네 이 8시 50분 전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 사람? 8시 50분 전에 다른 스케줄을 뭐 학원이나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 없어? 일정이? 네. 있는데 가끔가다 뭐 수학 보충 수업 그런 거 해가지고 시간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봐. 선생님이 앞타임에 시간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능하면 좀 시간을 앞으로 당길까 했었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마사코의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주무십시오. 안녕. 네. 그래.